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 담당 교수 전영필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변화하는 사회 컴퓨팅 사고라는 제목으로 요즘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본 챕터에서는 사회가 요즘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요즘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사회가 변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컴퓨팅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컴퓨팅 사고가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본 챕터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의 목적은 IT 기술 발전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활용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컴퓨팅 사고의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변화하는 사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진이 두 장 있는데요. 이 사진이 같은 장소, 다른 시간입니다. 장소는 어디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티칸 시티의 그 성바오로 광장 이라고 하나요? 바티칸 성당 앞에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게 왼쪽에 있는 사진은 2005년도에 찍은 사진이고 2013년도의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2014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성도들이 왜 모였는지는 아마 2005년도에는 그 새로운 교황의 취임식 때 모여 있는 군중들이고, 오른쪽에는 그 전 교황이 누구죠? 아마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진상에서 나타난 확연한 차이가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불빛들이 많이 있어요, 중간에. 이 불빛들이 뭐예요? 바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포함해서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이런 것들이죠. 이거 가지고 이 모습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근데 왼쪽에는 2005년도만 하더라도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가끔 이렇게 불빛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예전에 그 문자하고 통화 정도만 되는 그냥 피처폰 정도입니다. 이렇게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8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2016년도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일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이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와 규모의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의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급격하게 빠른 기술 변화를 이루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예전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랬을 때에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산업혁명을 어떻게 겪었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분명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이때 18세기에 1800년 전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이거를 산업혁명이라고 그랬죠. 이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면은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일하던 그런 부분들이 기계로 대치되면서 급격하게 산업화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혁명이 바로 이 1차 산업혁명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다가 1900년도 좀 넘어갈 쯤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2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전기가 발명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생산할 때에 포드 자동차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
기계를 대량 생산할 때에 분업화를 해서 굉장히 생산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식의 어떤 생산 방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 전기를 사용하면서 더 많은 이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1900년 그 중반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통신, 전자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보화 사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뭐가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아직 규정지어서 얘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이 정보화 사회가 발전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최근에는 컴퓨터가 굉장히 지능화가 되죠. 소프트웨어 기술도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부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정보화 사회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단순한 어떤 그 계산 능력이라든가 또는 자료 처리라든가 이런 거 정도를 컴퓨터가 대신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인간이 하는 고도의 어떤 지능화된 그 지식노동,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진단을 한다든가 판사가 어떤 법률에 대한 판단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전문적인 지능 영역에까지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서 이러한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가장 부각되는 거는 이런 그 지능화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바로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사회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간추려서 보면은 1차 산업혁명, 첫 번째 산업혁명에서는 기계와 수력, 그 다음에 증기력을 이용한 이런 게 핵심이었고요. 2차 산업혁명에서는 분업화가 되면서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조림 라인, 전기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고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정보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서 만들어진 컴퓨터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좀 더 지능화되면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 부상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대적인 어떤 그래프로 나타나면은 이런 식으로 쭉 갈 수가 있죠. 최초의 산업혁명이 19세기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서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불과 100년 정도, 100년 남짓 되는 그 시기에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그 기술이 성장하면서 4차 산업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여기 막 화려하게 만들어진 이 그래프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 그러니까 동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가진 부가 어느 나라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보면은 여기 있는 게 서기 초기예요. 서기이고 이게 서기 1000년 해서 여기가 오늘날 서기 2000년을 넘어서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과거 그 서기 1000년 이전 이 시대에는 이 색깔 중에서 보면은 이 위에 있는 빨간색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여기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가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즉 아시아가 주도적으로 그 부를 가져가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근데 이 중간에 보면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국가 중심으로 이 부의 그래프가 바뀌게 됩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보면은 이쪽에 이 초록색 부분, 초록색 부분 전에 여기 이제 파란색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주로 뭐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유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유럽, 영국이 주도를 했죠. 그러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쪽의 부가 증가를 하고 아시아 쪽의 부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주도했죠. 2차 산업혁명을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이 미국이죠.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3차 산업혁명도 미국이 주도를 했죠.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여전히 그래서 미국의 부가 커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과 인도가 굉장히 좀
작아졌다가 최근에 그 개방되고 민주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부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이 그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그 4차 산업혁명 관련 AI,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서 점점 더 이 비중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을 앞지르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은 새로운 경쟁의 시작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지금부터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의 부 중에서 얼마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서 우리나라도 여기서 과연 어느 정도의 부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지 이거를 위해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그런 교육과 기술 개발 그 다음에 그 정책 이런 것들을 펴나갈 필요가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전 세계 부의 비율이 아니고 부의 총량에 대한 증가예요. 근데 보면은 과거에 중국, 인도가 부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지만 이때 다른 나라의 부를 다 합친 양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이렇게밖에 안 됐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2000년 근처 오면서 최근에 오면서 이 전 세계 부가 특히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경쟁 시대에서는 한 1%, 5%만 차지하더라도 과거의 전 세계 부보다 훨씬 많은 그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켜서 세계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짜 IT 기술 발전 속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나타나는 그림이 몇 가지 그림인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하나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있지 않나요? 2016년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이때 알파고라는 게 이제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알파고가 뭐냐면은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바둑 두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바둑이라는 거는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고 인간이 진짜 창의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생각을 해서 바둑을 두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사람을 이긴다라는 거는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이 2016년도에 세계에서 바둑 제일 잘 둔다는 이세돌을 4대1로 이겼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불과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이 딥마인드의 알파고의 차기 버전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뭐 프로 기사들 10명이 덤벼도 못 이길 정도로 엄청나게 기술을 발전해서 바둑을 잘 두는 그런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2011년 꽤 오래됐죠. 미국의 퀴즈왕 대결이에요. 퀴즈왕 대결인데 여기에 요즘 IBM에서 만든 닥터 왓슨의 전 버전이죠. 닥터 왓슨이 퀴즈왕 대결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문제를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어떤 해를 찾아서 결과를 얘기해서 퀴즈 대결에 참여하는 그렇게 참여해서 세계 챔피언들을 전부 다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인간 퀴즈왕 켄 제닝스와 브래드 러터가 컴퓨터 왓슨과 대결을 벌입니다. A word for a vantage point or a belief. Brad, What is a view? Watson, Who is Franz Liszt? you are right. What is violin? Good. Who is the church lady? Yes. 왓슨은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사람이 쓰는 언어로 대답했습니다.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었던 지적 판단의 영역마저 컴퓨터에게 자리를 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2019년에는 퀴즈왕뿐만 아니라 사람과 직접 맞짱뜨면서 토론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 토론이라는 건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주장을 어떻게 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컴퓨터의 정해진 규칙대로 푼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여기까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글의 음성인식하고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식당 예약을 하는데 컴퓨터가 예약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이 전화통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전화통화의 한 사람은 진짜 사람이고
한쪽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사람처럼 말을 알아듣고 뭐 농담 비슷한 말도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See how may I help you? Hi,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Wednesday the 7th. For 7 people? It's for 4 people. 4 people when? Today? Next Tonight? Wednesday at 6 p.m. Oh, actually we reserve for like after like 5 people. For 4 people you can come. How long is the wait usually to be seated? For when tomorrow or weekday or? For next Wednesday, the 7th. 이런 식으로 Oh no, it's not too busy. You can come for 4 people. Okay. Oh, I gotcha. Thanks. Bye bye. 미션을 주면은 그 미션을 가지고 언제 어떤 메뉴로 몇 명을 예약한다. 이걸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 스스로 예약을 진행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기술 개발이 진행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음에 보실 장면은 국내의 장학 퀴즈 아시죠? 장학 퀴즈의 그 한국의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엑소브레인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출전을 해서 학생들과 그 기장원전에 출전해서 우승을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인간 퀴즈왕 4명이 서 있는 가운데 한가운데 화면에 엑소브레인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엑소브레인은 객관식, 주관식 문제 30개 중 25개를 맞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점수는 600점 만점에 510점, 2등에 비해 160점 높았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12만 권에 이르는 지식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자동차 안이죠. 이게 뭐냐면은 그 미래에 일어날 기술이 아니고 현재 기술입니다. 이거 보세요. 사람이 타고는 있는데 핸들도 잡지 않고 발로 페달도 밟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데 자동차가 혼자 알아서 목적지만,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만 선택하면은 자동차가 혼자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 자동차는 실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현재 그 판매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테슬라 자동차가 다니고 있죠. 알아서 신호등 인식해서 앞차 쫓아가면서 차를 추월도 하고 또 속도도 내면서 이렇게 쭉 길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자, 이 정도까지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만으로 판단해서 운전을 하는 이런 기술 수준에 와 있습니다. 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이런 자율운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의료 분야에서 어떤 그 눈에 망막 사진만 보고 여기에 대한 망막증을 진단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은 의사들보다 전문의가 한 83%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데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진단하면은 90%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다고 해요. 이게 과연 이제 의사가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진짜 의사보다 더 똑똑한 거냐?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컴퓨터가 사람보다 똑똑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기술을 인간이 잘 사용하도록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궁금증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왜 그런지 그런 원인을 밝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뭐 이런 것뿐만 하는 게 아니라 창작 활동도 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있죠? 이 그림 누가 그린 것 같아요? 예, 고호인가요? 고호가 그린 그런 그 그림 유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 인공지능한테 고호 그림을 여러 장 보여주고 이거하고 비슷한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면은 사진을 이런 식의 그림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는 AI가 그린 초상화예요. 초상화인데 이게 경매에 나와서 5억 원에 그 팔린 사례도 있대요. 이런 식의 그림도 그려져요. 그리고 음악도 만들어요. 여기 보면 AI가 창작한 이제 노래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그 비틀스의 노래를 들려주고 그와 비슷한 풍으로 노래를 컴퓨터가 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Something new.
turns me on. Good day, sunshine in the backseat. God, I wish that road could never stop. Down on the ground, the rainbow led me to the sun. 주제를 주면 이걸 가지고 말을 지어내요. 이렇게 길게 지어내는데 이게 영어로 됐으니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요거를 한글로 번역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 번역도 우리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네이버 팝하고라고 음성 번역하는 프로그램 있죠. 네이버에서 만든 겁니다. 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이런 거를 주제로 줬어요. 충격적인 발견에서 과학자들이 이전에 탐험되지 않았던 안데스 산맥의 외딴 계곡에 살고 있는 유니콘 무리들을 발견했다. 연구자들에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유니콘들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요 짤막한 주제를 주고 이거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입력을 주면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요. 이렇게 길게. 근데 이 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봅시다. 무엇이 이 기면 현상을 촉발시켰는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리게 됐다. 이런 얘기는 없었죠, 증거에. 근데 보면은 라파지 대학의 진화생물학자 조르헤 페러스 박사와 여러 동료들이 뭐 이런 것 쭉 분석했더니 뭐 이 계곡의 암봉과 은설기 뭐 두 봉우리에 둘러싸인 자연 분수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대학도 없고 여기 조르헤 페레스라는 교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산맥도 없고. 근데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인공지능한테 세상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책을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어떤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그런 글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게 다음에 그런 글에 맞춰서 이런 주제, 이런 주제하고 비슷한 주제를 가진 그런 글을 찾아서 거기 껴맞춰서 막 말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은 70년 평생 살면서 최대한 2만 권 정도의 독서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평생을 읽어도 보통의 사람은 한 200권 미만의 독서를 하는 그런 정도의 분량인데 인공지능은 불과 한 달 사이에 4만 권의 독서를 시켜서 반복을 해서 그 지식을 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엄청난 양의 많은 책들을 인공지능이 습득을 하면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주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다음에 보실 영상 한번 보시죠. 아마존 고라는 아마존의 무인샵이에요. The Amazon Go grocery store in Seattle is one of 9 which now famously features no checkout. Take stuff, put stuff into bags, put stuff back on the shelves if you change your mind, and simply walk out without having your goods checked. An hour or two, a completely correct receipt arrives on the app. Computer server where Trigo Vision's autonomous algorithm deciphers what's going on. It builds up a 3D scan of the shop and all of it. 인공지능 대통령기도 문제입니다. Moving forward 나오고 이러는데 이 아마존고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스마트폰 앱으로 한번 스캔만 시켜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초콜릿을 사고 싶다면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고 그냥 가게를 빠져나오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카드를 인식하거나 뭐 RF를 인식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체크인을 하면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그 사람의 이동 경로와 이런 거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집으면은 얼마짜리 뭘 집었고 또 집었다가 그 자리에 내려놓으면은 다시 또 반납한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서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짓고 나갔는지 이거를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 없는 겁니다. Moving forward, we need to be more vigilant with what we trust from the internet. 대통령의 다른 얼굴 모습을 짜집겨서 영상 편집을 자동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툴을 입력을 시키면은 그 사람 얼굴에 매핑을 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처럼 그런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즉 다시 말해서 페이크 영상을, 가짜 뉴스 영상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것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무서운 세상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전혀 모르는데
내가 어디 가서 범죄를 하는 영상이 찍혔다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 미래 기술이 아니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인데, 이러한 기술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1911년에 그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이런 그 말을 그 마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 이후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화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 세계의 기업 가치 어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요약하자면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사회 등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용어를 한번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죠.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 컴퓨터에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컴퓨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차이가 뭔지 이거는 다 아시죠? 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컴퓨터 하드웨어라는 거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계산과 논리 연산만 수행하는 단순한 기계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 하드웨어는 자동차 자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하드웨어는 그 엑셀을 밟으면 엔진이 RPM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쓰고,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동작만 하는 그런 형태가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단순한 계산하고 하드웨어 게이트에 의한 계산 정도,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이걸 이제 파워풀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단순한 기능을 어떤 순서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그 방법을 기술하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대로 컴퓨터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면은 굉장히 놀랍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 놓은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 개념을 공부하고, 우리가 사람이 풀어야 될 문제를 어떻게 컴퓨터가 풀 수 있는 알고리즘적인 어떤 순서와 절차에 따른 몇 단계를 기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기술된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가, 여기까지 만들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면은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혼자 자동으로 운전하는 자동차, 어떤 의료 진단을 하는 프로그램, 뭐 가짜 어떤 소설을 쓰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이런 단계를 거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데이터들,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을 기술한 문서를 포함해서 관련된 문서들,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한 거를 포괄적으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본질은 자동화된 문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식과 경험을 코딩한 지식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왜 이렇게 강력해질 수가 있냐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존재하는 어떤 파일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복제가 가능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점진적으로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선되고, 또 어떤 누적해서 성능이 좀 업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요새 집단지성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프로그래머가 참여하는 집단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식의 어떤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배우는데, 이 컴퓨팅 사고는 뭐냐면은 컴퓨터 상에서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있고 컴퓨터가 있죠. 그럼 이 컴퓨터는 하드웨어인데, 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문제를 이렇게 입력을 줍니다. 근데 입력을 주는데 그냥 입력 주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로 알고리즘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어의 어떤 순차적 집합, 즉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어서 주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여기에 입력되는 데이터들이 센서 데이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온도 센서 또는 어떤 카메라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을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입력을 받아들여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된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로 나오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결과 화면의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앞에서 봤듯이 혼자 운전해가면서 핸들을 움직이고 뭐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이런 것들도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그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컴퓨팅 사고력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컴퓨터가 혼자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서 거기에 하라는 대로 컴퓨터가 어떤 처리를 했을 뿐인데,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우리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컴퓨터가 스스로 뭔가를 인지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또 사고도 하고 의사결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심지어는 창작까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인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소프트웨어 AI 이게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가 컴퓨터가 우리 사람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컴퓨팅 사고력 수업을 받고 나면은 그런 거는 불가능하겠구나. 어차피 컴퓨터가 하는 것도 사람보다 똑똑한 게 아니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데 단지 컴퓨터가 잘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빨리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소프트라는 거는 알고리즘으로 지능적 행동을 컴퓨터에 구현한 그런 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4차 산업 시대에 돌입하면서 이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돼서 세상의 모든 혁신,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고 또 개인, 기업,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애플하고 구글이 이 IT 소프트웨어 회사죠. 근데 사실 애플하고 구글은 역사도 얼마 안 되고 처음엔 몇 명이 그 벤처 창업을 시작하는 그런 조그만한 어떤 벤처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급성장해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의 산업을 뭐 좌지우지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그 전문 회사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가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좌우하고 있고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걸 수치적으로도 비교를 해보면은 그 현재 산업의 주도권을 이끄는 분야가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휴대폰 산업, 이게 3대 산업이 가장 큰 산업으로 보고 있죠. 근데 전체 어떤 시장 규모를 보면은 이 세 개 분야의 시장을 다 합친 거하고 소프트웨어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규모가. 그만큼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커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단일 제품으로 시장에 팔리는 게 아니라 자동차 판매할 때 이 중에 뭐 50% 이상이 소프트웨어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왔던 어떤 뭐 엔진만 달려있는 자동차라고 하면은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겠지만 요즘은 자율주행까지 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안에 컴퓨터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반도체도 그렇고 휴대폰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합친 그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어떤 그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회사가 도요타 자동차인데, 도요타 자동차가 약 한 뭐 1,900억 불 정도 때 애플이 소프트웨어 거의 1위 기업이죠. 애플의 시가총액이 5,800억 달러 정도 돼요. 거의 보면 2배가 넘죠. 이 정도로 이렇게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사회 동력원이자 미래 사회의 동력원이라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에 맞춰서 회사들이 여기에 따라서 많은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은 컴퓨터가 등장한 거는 한 60년 정도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한 40년, 그리고 인터넷이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한 그 사이에 이때 2011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되죠. 이때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 하면은 뭐 100년 이상 독일의 전통적인 자동차를 제일 잘 만드는 그 기업이죠.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제 자동차는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동차 안에 그 구성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비중이 굉장히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E라는 미국 회사가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분야가 회사의 그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이 GE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제너럴 일렉트릭스라는 그 미국 회사고 100년 넘게 미국의 산업을 그 주도해오던 회사죠. 이 회사의 창업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디슨입니다. 그리고 전기하고 기계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회사였죠. 이런 회사조차도 그동안 100년 넘게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 세계 경제를 그 이끌어오던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시대에 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뭐 전 분야 모든 산업 분야가 소프트웨어와 융합하는 그런 그 추세로 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그 학문 분야가 컴퓨테이셔널 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생물학도 그냥 바이올로지가 아니라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컴퓨테이셔널 피직스 이런 식으로 앞에 컴퓨테이셔널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런 학문들이 실제로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도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 융합 연계 과정 또는 뭐 융합학과 해서 이런 식의 그 소프트웨어 융합하는 그런 학과들이 많이 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을 그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그래프가 있어요. 이것도 2006년도와 2015년도에 그 세계 기업의 기업 가치 순위입니다. 2006년도에는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1위는 있었지만 이 당시에 G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고 그 전기 기계 회사입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뭐 차이나 모바일, 말보로 담배 회사도 들어있죠. 월마트 이런 회사들이 상위권에 있었는데 이게 불과 한 10년 정도 지나서 2015년대에는 이 순위가 쫙 재편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그 고전적인 기업들은 전부 순위가 하락하고 신생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거죠. 해서 보면 1, 2, 3, 4위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업들이죠. 전부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세계 그 기업 가치의 상위권을 전부 다 그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모든 영역에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여기서 개인과 기업과 정부는 각각의 이런 그 소프트웨어 융합 시대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들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의 조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뭐 무쿠 영상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또는 초중고의 어떤 의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그 몇 년 전부터 소프트웨어 그 중심사회 선언을 하고 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우리 연세대학교가 이번에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하고 있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BMW 같은 이런 그 자동차 전문 회사가 그 무인카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중심의 무인카의 R&D 비용의 90% 이상을 이제 그 투입을 하고 있고요. 모닝글로리 같은 심지어 이런 그 문구 회사도 스마트 문구에서 여기에 IT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하는 이런 쪽으로 모든 기업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를 접목하고 소프트웨어가 중심되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오픈해서 뭐 빅데이터를 그 오픈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그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R&D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나 정책을 바꿔가고 있는 그런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장 그 확대 예를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 기존 어떤 산업과 융합해서 새로운 시장들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IBM 이런 기업들이 그 소프트웨어 산업을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가 헬스케어, 금융 이런 쪽에 확대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무인카 같은 경우는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안 하는 데가 없죠. 다 이런 것들을 그 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카카오라는 회사가 처음에 카카오톡을 만들어서 메신저 정도만 하다가 여기에 여러 가지 이거를 플랫폼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붙여서 확대를 하고 있죠.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또는 뭐 카카오 택시
카카오 내비, 카카오 맵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융합을 하면서 카카오를 전체적인 어떤 그 산업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금융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가 인터넷 뱅킹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모바일 뱅킹, 앱카드, 뭐 핀테크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사용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에서는 그 오래전부터 이런 식의 어떤 소프트웨어와 접목한 그런 산업이 발전을 해오고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그런 그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분야를 보겠습니다. 이 의료 분야에서도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병원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컴퓨터 감지 CT 촬영 같은 거 하죠. CT 촬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인 의료기기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의사가 이제 CT 촬영을 해서 그 CT 촬영이 굉장히 그 뭐 깔끔하게 선명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흐릿하면서 그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화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CT 촬영을 하면 굉장히 여러 장의 사진이 나오죠. 그 사진들을 의사가 분석해서 이게 무슨 병이다, 뭐다 이런 거를 분석을 해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의사의 그 능력과 그 경험이 탁월하긴 한데 분석해야 될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CT 사진, 그 환자에 대해서 찍은 CT 사진도 굉장히 많고 또 이거를 그런 병증이 있는 환자의 CT 사진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병증이 있었던 사진들이 어떤 병이 있으면 똑같은 CT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조금씩 다른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하고 비교를 해서 얼마나 공통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전문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이제 보조를 하게 되면은 그 면밀하게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짧은 시간 내에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암 진단할 때에 뭐 닥터 왓슨 프로그램이 의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의사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사보다 빨리 찾아내기 때문에 더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그 소프트웨어가 이런 분야에 어떤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소프트웨어가 사람보다 똑똑하거나 지능적으로 잘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정해진 패턴,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준 알고리즘 절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그 컴퓨터의 장점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보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자동차 분야입니다.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로 요즘 이제 자동차에 첨단 장치가 많이 들어가고 그 뭐 자율운전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에 자동으로 자동차가 뭐 적당량을 제어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한 대 보통 요즘 나오는 자동차가 100개 정도의 그 전자제어 장치 ECU라는 게 들어간대요. 이 ECU라는 건 뭐냐면은 특수한 목적으로 만든 조그마한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100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 양이 한 1억 라인 이상의 그 프로그램 코드가 이게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차의 제어를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구글, 테슬라, 우버 이런 데서 무인 자동차 기술을 수년째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2020년도에 이미 420억 달러에 이를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건축 분야입니다. 이 건축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예전에 그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 종이에 어떤 뭐 건축 설계 도면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다 보면은 우리가 뭐 조그마한 뭐 1층, 2층짜리 단독주택 같은 거 지을 때는 모르지만 뭐 100층, 200층 되는 건물을 설계하다 보면은 건물 내부의 설계도뿐만 아니라 하중 계산 또는 뭐 바람에 얼마큼 견딜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컴퓨터가 그 설계를 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계산과 이런 거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서 하중이 얼마니까 뭐 벽면의 두께를 얼마로 해야 된다 이런 데이터를 이제 뽑아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건축 분야의 컴퓨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화, 영상 분야, 뭐 요즘 나오는 그 어벤져스라든가 뭐 스타워즈, 타이타닉
굉장히 그 유명한 영화에 보면은 CG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죠. 뭐 하늘을 난다든가, 뭐 굉장히 먼 거리를 그 날아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그 여러 개의 영상을 찍어서 배경화면과 사람을 합성하거나 또는 컴퓨터 CG 효과를 넣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영상 만들 때에도 예전에 이 컴퓨터 기술이 별로 발전하지 않았을 당시에 한 예를 들어 1970년, 80년 이때에도 이제 CG 효과를 써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영화가 뭐 터미네이터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영화 영상을 만들 때는 영화가 1초당 한 30프레임 정도 되죠. 그러면 1초에 30개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붙여서 영화를 만드는데, 그 각 프레임의 사진을 사람이 일일이 편집을 해요. 그래서 뭐 팔을 자른다든가 뒤에 배경을 지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입돼서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자동으로 쫙 잘라주는 거죠. 정밀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처리를 해주고 후처리 정도만 사람이 해서 그 굉장히 적은 인력과 적은 비용으로 이런 그 고급 효과의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뭐 앞에서 봤듯이 글쓰기 영역에도 소프트웨어가 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이런 글쓰기를 할 때 무작정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사람들, 어떤 작가들이 썼던 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학습하면서 거기다 패턴을 분석을 해요. 그 패턴을 분석하고 그 패턴하고 비슷한 형태로 큰 줄기의 줄거리만 주면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컴퓨터가 그 글을 쓰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이런 분야에까지 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날 4차 산업 시대를 맞으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런 데 이제 컴퓨팅 사고를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데, 이 컴퓨팅 사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퓨팅 사고라는 거는 꽤 용어가 나온 거는 꽤 오래됐어요. 예전에 어떤 교육 전문가 그 파퍼트라는 교수가 1980년에 컴퓨팅 사고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다가 그 지넷 윙이라는 사람이 2006년도에 논문을 쓰면서 이제 ACM 저널에 컴퓨팅 사고에 관련된 이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은 이 컴퓨팅 사고가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컴퓨터 전공자한테만 그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본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에 가면은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뭐예요? 글씨 배우면서 읽기,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간단한 계산하는 거 세마기, 이런 세 가지를 제일 먼저 배우죠. 근데 이거 세 가지 외에 컴퓨팅 사고를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네 가지를 어릴 때부터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이 컴퓨팅 사고 능력이 전 분야의 기본적인 우리가 뭐 구구단 외우고 어떤 가나다 글씨 읽고 쓰듯이 그 기초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술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그냥 논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각국에서 앞다투어 조기 이런 시기에 이 컴퓨터 교육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팅 사고라는 거는 무엇이냐, 뭘 배우는 거냐 하면은 그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사람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에 일을 시켜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컴퓨팅 사고인데,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면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람한테 시키듯이 하면 안 되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형태로 일을 시켜야 돼요. 근데 컴퓨터가 할 수 있는 형태가 알고리즘이라는 형태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이게 이제 컴퓨팅 사고에 해당되는 건데, 이 알고리즘을 잘 만들려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그 컴퓨터가 직접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하는 기술, 그 다음에 어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그 추상화, 그 다음에 공통점을 찾아내는 패턴 찾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분해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을 기본적인 거를 거쳐서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컴퓨터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는 게 이 컴퓨팅 사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한 학기 동안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에서 가장 필요한 4가지를 보면은 일단 분해, 이거는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회사에 출근한다고 했을 때, 아니 집에서 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에 집에서 할 일하고 버스 타고 학교 간 다음에 학교에서 할 일하고 2가지로 크게 나눠지죠. 그러면 집에서 할 일하고 학교에서 할 일이 서로 관련성이 없으니까 2개를 쪼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뭐하고 학교에서 뭐하고 한꺼번에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딱딱 나눠서 먼저 집에서 할 일을 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할 일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해가는 이런 게 이제 분해 능력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이렇게 막 복잡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양이에 대해서 처리할 때에 고양이 수염이 몇 개고 털의 색깔이 뭐고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양이한테는 뭐 어떤 먹이를 줘야 되고 어떻게 다뤄지고 이런 간단한 형태만 한다고 하면은 단지 고양이임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만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복잡한 거를 단순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처리하다가 나중에 또 어떤 조건에서 뭘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만드는 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설계 능력.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고 인식해서 공통점이 있으면은 공통된 거는 하나로 분리해서 같이 사용하고 서로 다른 부분만 나눠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효율을 올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가 주요 사항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 컴퓨팅 사고가 지금까지 보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 컴퓨팅 사고라는 게 그런 걸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거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컴퓨팅 사고가 왜 필요한가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컴퓨팅 사고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번 좀 요약을 하자면은 이 컴퓨팅 사고라는 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많은 양을 컴퓨터 프로그램 없으면은 우리가 다 소화를 못 해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소화하기 위해서 컴퓨팅 사고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정리된 이론과 존재하는 지식을 답습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넘쳐나는 데이터를 수용하기도 어렵고 그걸 잘 정리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컴퓨팅 사고의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 또는 컴퓨팅 사고력,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거는 크리티컬 싱킹 스킬에 어떤 컴퓨팅 파워가 더해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이 4차 산업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어떤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생각 방식에 대한 능력이고 여기에 컴퓨팅의 파워를 더해서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컴퓨팅 사고의 중요성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에 여기서 한 5분 정도 보실 영상은 이거는 2018년도에 EBS의 4차 산업혁명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해서 왜 이게 4차 산업 시대에 대학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다큐멘터리에 대한 프로그램의 일부 5분 정도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풀 버전을 보려면은 요 URL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대한 영상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소프트웨어가 왜 필요한가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발췌를 했고요. 특히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세상. 4차 산업혁명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When AlphaGo won that Go contest in Korea, that was a turning point. With machine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had done something that was clearly as capable as a human.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미국 동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변신을 재촉한 건 상상 이상으로 빠른 기술 변화 속도였죠. 인문학의 강세를 보이는 하버드대에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인문학 수업이 아닙니다. 그레고리 맹큐 교수의 경제학 원론, 정의란 무엇인가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를 제친 그 수업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This is CS50 and this is lecture 6 and so there was this 바로 데이비드 멜런 교수의 컴퓨터 과학 입문 수업입니다. 800명의 학생들이 뿜어내는 열기 속에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프로그래밍 개요를 가르치는 이 수업은 전공과 학년을 떠나 인기가 굉장합니다. But that's a web page. They can. We have a lot of first-year students, but we have sophomores, juniors, and seniors as well. The students' demographics have been changing increasingly as the course has grown. We have students with less and less experience with computer science, and so as such, there has been an annual challenge to provide enough support for those students among our teaching fellows and course assistants who work with students one-on-one. 멜런 교수가 CS50 강의를 맡은 지 11년째. 이 강의를 듣고 진로를 바꾼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And even today's numbers, I think. 2 CS classes, computer science classes that are kind of writing heavy. So one of them is ethics of AI, and the other one is privacy and technology. Well, you're the ideal person to be taking this class, considering that you're in the middle of the action. Yeah, well, it's kind of changed my outlook because I think now I'm like sort of starting to think about like. 마리아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Yeah. When I first took the class, I didn't know that I wanted to study computer science. I just, a lot of my friends were taking it, so I decided to do that as well. However, after I took it, I seriously started considering, after I graduate, I will be a software engineer at Facebook. So I will work as like a software engineer developing software, so developing like applications, mobile, desktop for a few years. 학교 측의 지원으로 CS50을 수강하는 비전공자의 비율은 무려 78%에 달할 정도인데요. 경계를 허문 하버드대의 교육 혁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 강의까지 운영하고 있죠. The fact that our TVs are themselves computers and phones and appliances in the kitchen. I mean, everything seems to be driven by software these days. Most of our computer science graduates go into industry in Facebook and Google and Microsoft and other companies, especially out in Silicon Valley, but also in New York and in Boston, abroad and elsewhere. So I think right now it's a wonderful time to have a genuine interest in technology and computer science because really there are an incredible number of opportunities out there. 2017년 세계 기업 가치에서 상위 5위를 차지한 건 미국 IT 기업들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서 우위를 선점한 이들의 기업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IT 시장 안에서도 산업 지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3년 이미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하드웨어를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그 딥러닝에 의해서 수백만, 수천만 명에 이르는 소비자들 개별적으로 전부 추적해서 빅데이터 시켜서 처리 분석해가지고 소비자 구매 패턴을 읽어내가지고 비즈니스에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즉 다른 말로 얘기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산업의 주도권이 완전히 이제 넘어오게 된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미 시작이 어느 정도는 됐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산업 지형이 바뀔 것이다.
예, 잘 보셨나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죠. 기회가 된다면은 이 전체 다큐멘터리의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전체를 합치면은 한 1시간, 한 2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 기회가 되면 한번 좀 꼭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게 이제 언론에서도 이런 컴퓨팅 사고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뭐 뉴스원이라든가 또는 뭐 조선 에듀케이션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컴퓨팅 사고력 교육이 뜬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쭉 최근에 나오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죠. 스티브 잡스도 항상 주장한 게 모든 국민이 코딩을 배워야 한다. 코딩을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 사지만 말고 직접 만드세요. 휴대폰을 갖고 놀지만 말고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코딩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연초에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영국, 미국,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을 시작으로 해서 조기부터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코딩 교육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주에서 이런 프로그램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명인 오바마라든가 뭐 페이스북의 창업자죠.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코딩 교육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고 여기에 뭐 기부를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외에 중국, 일본, 핀란드 등도 이미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하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려면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요. 이거는 앞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이 URL에 접속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맞춰서 컴퓨팅 사고 교육을 벌써 한 2015년도 이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보면은 실가 교과에 실제 어떤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교육을 확충하는 그런 식으로 교육 제도를 개편하고 있고요. 교육 시간도 늘리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정보 과목을 필수 교과로 지정해서 34시간 이상을 교육하도록 이런 식으로 규정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심화 선택 과목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점점 강화해서 앞으로는 초중고 전체에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강화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후배들 앞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상당 부분 역량이 갖춰진 상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프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 전공을 발휘해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좀 많이 지식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오늘 배운 수업을 정리를 하자면은 컴퓨팅 사고 학습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되고요. 컴퓨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발견과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학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컴퓨팅 사고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어 작업을 수행하는지 이해하게 되면은 더욱 효율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 사회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가려면 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요약해보자면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문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시험이 끝나고 후반부에는 실제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한 이런 알고리즘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머해서 실제 컴퓨터를 실행시켜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